강원도 산골 마을 진달래면의 좁은 시골길.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최고급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 안에는 대한민국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오늘 새로운 리조트 개발 부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이 마을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 리조트 단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 한태식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웅장한 리조트 단지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은퇴 전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고 싶은 자신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보겠소. 마을 분위기를 직접 느껴봐야겠소. 정 회장은 호사스러운 고급 양복을 입고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는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와 멀리서 일하는 농부들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시골의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정 회장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청바지에 빛바랜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그녀는 구부정한 자세로 빗자루를 들고 길가의 낙엽과 쓰레기를 정성스럽게 쓸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30 초반으로 보였지만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은 그녀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정 회장이 말을 걸자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의 목에 걸린 낡은 나비 모양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 그것은 정 회장이 27년 동안 잊지 못했던 눈동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오래 사셨습니까? 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빗자루를 손에 든 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5년 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마을 청소를 맡고 있는 김미래라고 합니다. 김미래. 그 이름은 분명 낯설었지만 정 회장의 직감은 강하게 울렸습니다. 이 여성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는 27년 전 실종된 그의 딸 정다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혹시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정 회장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그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비서 한태식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정 회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미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혹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미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골목을 청소합니다. 언제든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지만 차에 오른 후에도 그는 창밖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식 씨, 이 마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시오. 특히 저 청소부 여성에 대해서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태식은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랜 시간 회장을 모셔온 그는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보를 모아오겠습니다. 벤츠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봄날의 꽃처럼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준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원도의 별빛 아래 그는 27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이아,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7년간 한시도 떼어놓은 적 없는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6살 난 딸 정다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 한태식이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래 씨는 현재 33세로 강원도 아동복지시설 해바라기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6살 때 교통사고로 양부모를 잃었고 당시 심한 충격으로 그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히 회장님 따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회장은 생각에 잠겨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 출장만 가지 않았더라면 27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젊은 날의 정태준 회장. 아직 지금처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유망한 사업가로 중요한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8일간의 긴 출장이었기에 그는 아내 김수연과 어린 딸 정다희를 두고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희야,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있으렴. 정태준은 작은 보석 상자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나비처럼 예쁜 목걸이. 다희는 환호성을 지르며 즉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아빠가 멀리 있어도 이 나비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나비는 아빠가 너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거란다. 정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희는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준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아내와 딸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딸의 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출장 닷새째 되던 날, 싱가포르의 호텔방에서 정태준은 한국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 다희가 없어졌어요. 정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지? 오늘 오후에 다희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갔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벤치에 앉아있던 다희가 사라졌어요. 경찰도 오고 주변을 다 찾아봤지만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태준은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이미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며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있나요? 정태준은 담당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 분이 있습니다. 공원 벤치 근처에서 검은색 세단이 멈추고 중년 남성이 아이에게 다가가 뭔가 보여주더니 차에 태워 빠르게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나 남성의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정태준 부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TV 방송에 제보를 요청하고 심지어 살해금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다희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찰의 수사는 점점 수그러들었고 몇 년이 지나자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에 더욱 몰두하여 엄청난 부를 쌓아갔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딸을 찾기 위한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 다른 하나는 딸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한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다희가 실종된 지 10년째 되던 해 아내는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희를 찾아주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한태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사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직접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돈이 더 많이 있으면 더 넓게 수소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만약 내 예감이 틀렸다면 그건 또 다른 실망과 상처가 될 테니까. 한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을이 작아 소문이 빨리 퍼질 수 있으니까요. 정 회장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한태식의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리조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래 거주한 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김미래에 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정 회장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인근 도시의 호텔에 머물며 한태식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한태식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정 회장의 호텔방을 찾아왔습니다. 서류에는 미래의 고아원 기록부터 학교 성적표, 취업 이력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씨는 27년 전인 1998년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고 양부모를 잃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기억 상실증으로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한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시기가 다이가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하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태식은 오래된 신문기사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원주 근처에서 발견된 6살 소녀, 신원 확인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날짜가 따님이 실종된 지 3일 후입니다. 그리고 소녀의 특징이 다이 양과 일치합니다. 정 회장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시 전국을 수소문했는데 어떻게 이 정보를 놓쳤을까? 한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사는 지방 소식으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연결점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태식이 말했습니다. 먼저 미래 씨가 일하는 마을 청소구역 근처에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리조트 개발 전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요. 그곳에서 미래 씨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 회장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접 나서지 않겠네. 내가 자주 나타나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며칠 후 진달래면에는 희망 커뮤니티 센터라는 작은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의 재단 이름으로 설립된 이 센터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마을의 청소부 미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감동받아 주 2회 센터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미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 회장은 서울에서 CCTV를 통해 센터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래가 아이들과 노인들을 대하는 모습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정 회장은 자신의 아내를 보는 듯했습니다. 태식 씨, 그녀의 DNA 샘플이 필요하네. 어느 날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에서 건강검진 이벤트를 열어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 씨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건강검진 이벤트가 열렸고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미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기에 이 기회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검진 결과와 함께 미래의 DNA 샘플이 비밀리에 정 회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립연구소에 자신의 DNA와 미래의 DNA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3일은 정 회장에게 27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태식이 봉인된 봉투를 들고 정 회장의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심호흡을 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마이너스자 관계 일치율 99.9999%. 정 회장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태식도 감격에 젖은 표정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27년 만에 재회입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이에게 다가가야 할지. 그녀는 자신이 김미래라고 알고 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그날부터 정 회장은 더욱 조심스럽게 미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매주 한 번씩 변장을 하고 마을을 방문하여 멀리서나마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 일하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적절한 때가 올 거야. 정 회장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정태준 회장의 조용한 접근은 이제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비서 한태식으로부터 딸 미래의 일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보고서를 받아도 직접 딸과 대면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힘들군요. 이제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한태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은 손을 들어 한태식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정체를 밝힐 생각은 없으노.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서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한태식은 정 회장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 회장은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소박한 셔츠와 편안한 바지를 입고 안경과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진달래면 공원에 도착해 미래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예정대로 미래가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들고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정 회장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미래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공원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은 일부러 공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미래는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빗자루를 던져두고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약하게 신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잠시 어지러워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정 회장은 손을 흔들며 가방 안에 혈압약을 가리켰습니다. 미래는 약을 찾은 뒤 물병도 꺼내 조심스럽게 정 회장의 입에 약을 넣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 회장은 미래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27년 전 어린 딸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때도 다희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정 회장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미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 회장은 천천히 벤치에 앉았고 미래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일하시는 모양이군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을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정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없거든요. 정 회장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27년 동안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가족이 없다는 건 힘든 일이지요. 미래는 오히려 밝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제 가족 같거든요. 특히 최근에 생긴 희망 커뮤니티 센터. 덕분에 많은 분들과 가까워졌어요. 정 회장은 미래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은 분명 그녀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가끔은 궁금해요. 제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을지, 왜 저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 목걸이만 보면 분명 저를 사랑하셨을 거라 믿어요. 정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분명 아가씨를 깊이 사랑하셨을 겁니다. 미래의 눈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 회장은 충동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미래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 회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런, 이제 가봐야겠군요.
병원 예약 시간이 있어서. 미래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원에서 꼭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이 공원에 자주 오세요. 제가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정 회장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기다리고 있던 한태식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너무 걱정했습니다. 한태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소.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그 말이 어린 다이가 항상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았소. 정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태식은 조용히 정 회장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감정적인 날이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차 안에서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늘딸 미래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입니까? 우선은 그녀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소.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겠소.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태식은 미래가 살고 있는 작은 월세방을 찾았습니다. 마을 외곽의 낡은 2층 건물 중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난 한태식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희망재단에서 마을 주민들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래 씨의 월세를 1년간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래 씨에게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한태식은 관리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관리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비밀로 하셔야 하는 겁니까? 보통 이런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하지 않나요? 한태식은 준비해온 대답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부자의 익명성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수혜자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래 씨가 이것을 알게 되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미래에게 관리인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래 씨,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 안정 프로그램에 당신이 선정되었답니다. 앞으로 1년간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미래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언제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했었나요? 관리인은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자동으로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미래 씨 같은 성실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니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미래는 믿기지 않는 행운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생활을 몰래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 회장의 몰래 돕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가 일하는 구역의 청소 장비를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마을에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빗자루와 쓰레받기 대신 최신형 청소 도구들이 마을 창고에 들어왔고 미래는 이 모든 것이 마을의 환경 개선 사업 덕분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희망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미래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주 2회 센터 청소일에 더해 노인 돌봄 프로그램의 보조 인력으로도 그녀를 채용했습니다. 미래의 따뜻한 성품이 이 일에 딱 맞았고 덕분에 그녀의 수입은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미래가 센터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정 회장은 딸의 따뜻한 마음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 한태식을 통해 미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즐겨 읽는 책, 산책하는 길목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태식 씨, 미래가 책을 좋아한다고 했지요? 어느 날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자기계발서와 소설을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살 여유가 많지 않아 주로 마을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마을 도서관에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200권의 새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미래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분야의 책들이었습니다. 도서관 관장은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도서 목록을 공지했고, 미래는 자신이 읽고 싶었던 책들이 많이 들어온 것에 기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정 회장은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미래의 낡은 외투와 장갑이 겨울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선물을 주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겨울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미래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코트와 부츠, 장갑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미래는 감사하게도 따뜻한 새 코트와 부츠를 받았고, 그것이 정 회장이 직접 고른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한태식과 마주쳤습니다. 한태식은 정 회장을 대신해 센터 점검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미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한태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 속 아내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드려 기쁩니다. 미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인생을 바꿔준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꿈꿀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정 회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잘 자랐소. 당신이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 회장은 언젠가 미래에게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회장님, 서울에서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한태식이 상기시켰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미래의 생일에는 꼭 이 마을에 오겠소. 멀리서라도 그 아이의 생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사업가로서의 삶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작은 시골 마을의 청소부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했고 미래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으로, 때로는 마을을 둘러보는 관광객으로 변장하여 말입니다. 미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작은 행운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도움 덕분에 김미래의 삶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래 씨,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자 박소영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미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가 모두 한 사람의 계획된 도움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태식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서둘러 노트북을 열고 커뮤니티 센터 근처 카페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미래와 한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현우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마을에 들어온 새 주민인데 마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미래 씨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현우는 미래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듯하면서도 기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조사해봤나?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강현우는 미래 씨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는 10년 먼저 고아원에 들어와 있었고 미래 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미래를 돌봐준 적이 있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27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그것이 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강현우는 최근에 미래 씨를 우연히 SNS에서 발견하고 찾아왔다고 하지만 미래 씨는 SNS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이력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태식이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은 영상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미래와 강현우는 카페를 나와 마을 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직접 강현우를 만나봐야겠소. 정 회장은 그날 저녁 간단한 변장을 하고 블루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래와 강현우가 앉은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구석 자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선 미래의 모습은 정 회장의 가슴을 또 한 번 저미게 했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이 아닌 단정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27년 전 자신의 아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미래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현우는 지적이고 매너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미래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분명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현우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미래는 놀란 듯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나비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나비 목걸이. 그것은 우연일까요? 다음 날 오후 한태식은 놀라운 발견을 가지고 정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강현우의 정체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태식이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단순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7년 전 정다희를 납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한 남성의 외동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현우의 아버지는 10년 전 감옥에서 사망했지만 그 전에 아들에게 뭔가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현우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대형 법률 사무소와 거액의 상담료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상속법과 재산 분할에 관한 상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태식이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미래 아니 다희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제 저녁 데이트 후 강현우가 미래 씨의 집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태식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미래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내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야. 곧 모든 걸 알려줄게. 녹음이 끝나자 정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딸은 이제 두 남자 사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27년간 딸을 그리워한 진짜 아버지, 다른 한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의심스러운 남자. 그날 밤 정 회장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태준 회장님, 당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니면 모두가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정 회장은 그 메시지를 보고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런 위협을 보냈을까요? 강현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한편 미래는 그날 밤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소녀였고 누군가 그녀를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희야 라고 부르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정태준 회장, 강현우, 그리고 미래. 세 사람의 운명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얽힘 속에는 27년 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태준 회장은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비서 한태식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태식 씨, 그 메시지에 대해 조사해봤나? 정 회장이 묻자 한태식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발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가 걸려온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바로 미래 씨가 살고 있는 마을 인근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누군가가 미래의 정체 또는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 한태식은 노트북을 열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미래 씨와 최근 가까워진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래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 말인가? 한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현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6개월 전 마을에 이사 왔고 미래 씨에게 꾸준히 접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래 씨를 좋아하는 남자라고만 생각했지만 한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 한 장을 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신문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1998년, 즉 27년 전의 기사였습니다. 유망업체 강우건설 부도 소식. 대표 강민호 자살. 정 회장이 기사 제목을 읽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경쟁했던 회사였지. 그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후에 우리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 상대였죠.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강민호의 아들이 바로 강현우입니다. 한태식이 강현우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한태식은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강현우는 회장님이 그의 아버지의 사업을 빼앗고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태식은 노트북을 열어 추가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내 사업을 망치고 내 인생을 파괴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그도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리라. 정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호가 우리 다희를 납치했다는 거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태식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교통사고 피해자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거지? 정 회장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강민호가 다희 양을 납치한 후 누군가에게 맡겼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녀를 보호해야 해. 강현우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 내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어.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강현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27년 전 자신이 봤던 강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모든 비극은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었군. 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비록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강현우가 미래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강현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태준 회장의 딸을 이용해 복수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에서 27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정 회장의 딸을 납치했던 일의 전말을 알게 된 그는 우연히 시골 마을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는 미래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미래는 강현우의 진심 어린 듯한 관심과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에게 현우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오직 복수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현우는 미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6시에 일 마치고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 마을 뒤 소나무 정원에서 보자. 현우의 메시지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소나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황혼의 정원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미래는 벤치에 앉아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왔구나. 현우가 나무 그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래가 본 적 없는 차가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심각해 보여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미래 옆에 앉지 않고 그녀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정다희. 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연기는 그만해. 현우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정태준의 딸이야. 27년 전 납치되었던 그 딸 말이야.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미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린 정다희의 사진과 나란히 미래의 사진이 비교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정 회장이 이미 너를 찾았어. 그는 몇 달 동안 너를 지켜보고 있었지. 커뮤니티 센터, 월세 지원, 모든 게 다 그가 한 일이었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걸 내게 말해주는 거죠?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내 계획의 핵심이 되었으니까. 그 순간 미래의 뒤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반응할 틈도 없이 한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미래의 입을 막았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미래야. 아니, 다이라고 불러야 하나? 현우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미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끌고 정원 뒤쪽에 세워둔 검은색 밴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태준 회장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27년 전부터 회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회장님의 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다희를, 미래를 어떻게 한 거요? 아, 이미 알고 계셨군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회장님의 협조에 달려있죠. 정 회장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돈이죠. 회장님 재산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정확히 5천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십시오.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액수를 어떻게? 정 회장의 말을 남자가 잘랐습니다. 회장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딸은 영원히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한태식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희가 납치됐어. 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7년 전처럼. 나도 같이 가겠네.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27년 전과는 달라. 그들이 서둘러 차에 오르는 동안
미래는 이미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벤 안에서 눈이 가려진 채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조용히 해.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약 1시간의 주행 끝에 차가 멈췄습니다. 미래는 끌려 내려와 어떤 건물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그녀는 자신이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현우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있어? 오래 있을 곳은 아니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미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문제는 내 아버지야. 27년 전 그는 내 아버지의 사업을 망치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지.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 미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끔찍한 일이지만 저와 무슨 상관이. 복수야.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태준이 내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나도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거야. 먼저는 돈, 그리고 그가 거부한다면 그의 눈에 섬뜩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의 딸. 미래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납치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27년 전부터 이어져 온 두 남자 사이의 원한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태준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미래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비웃었습니다. 내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DNA야. 그리고 내 목에 걸린 그 목걸이. 그는 미래의 나비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건 정태준이 어린 딸에게 선물한 특별 제작 목걸이야.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읽어본 적 있어? 미래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이 특별하다고 느꼈지만 뒷면을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이에게 사랑하는 아빠가라고 새겨져 있어. 미래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 그리고 누군가 다이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너무 오래전에, 그래서 실제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기억들이었습니다. 거짓말. 미래는 중얼거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임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정 회장이 협상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 그가 미래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만날 준비를 해야겠어? 미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정태준의 딸이라면,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을 찾고 있었다면 그녀는 평생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현재의 위험한 상황 앞에서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강현우는 미래를 다시 의자에 묻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미래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 김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정다희로서의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정태준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내 딸을 어디에 데려갔지? 정 회장은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강현우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게.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님이 재산 절반은 주셔야 하고요. 내게 새 신분으로 해외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셔야겠죠. 강현우는 마치 일상적인 거래를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나겠나? 오늘 밤 11시 폐공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강현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 즉시 다희 씨는 사라질 겁니다. 통화가 끝나자 정 회장은 비서 한태식을 불렀습니다. 태식 씨, 내게 가진 현금과 자산 목록을.
모두 가져오게. 그리고 내 자동차도. 한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자는 경찰이 개입하면 다이에게 해를 입힐 것이 분명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네.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한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정 회장의 목소리는 강경했습니다. 혼자 가라고 했어. 자네는 여기 남아서. 만약 내가 3시간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게. 한태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밤 11시가 되기 10분 전, 정 회장은 지정된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비추는 음산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 하나와 작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시에 오셨군요. 어둠 속에서 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공장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의자에 묶인 미래가 있었습니다. 다이야. 정 회장이 외쳤습니다. 미래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강현우가 미래의 옆에 서서 경고했습니다. 우선 가방을 이쪽으로 밀어주십시오. 정 회장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놓고 강현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돈과 증서 그리고 해외 계좌 정보가 모두 들어있네. 이제 내 딸을 풀어주게. 강현우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정 회장님은 거래를 잘 아시는군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 정 회장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회장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명예, 가족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요. 단지 회장님의 사업 확장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을 뿐입니다. 강현우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습니다. 한일재즈의 창업주 강대식을 아시죠? 회장님이 30년 전 회사를 빼앗아 가셨죠? 제 아버지는 파산하고 술에 의지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즈니스였고 그는 자신이 특별히 누군가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자네는 복수를 위해 내 딸을 납치한 것인가?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현우는 쓰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다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미래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미래는 공포에 찬 눈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녀의 목걸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조사해보니 강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운명이란 게 있나 봅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여자가 바로 제 원수의 딸이었으니까요. 정 회장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네. 하지만 그건 다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맞습니다. 그녀는 무고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돈은 필요 없습니다. 강현우가 서류 가방을 발로 차서 밀어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희 씨를 찾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드렸다가 다시 그녀를 영원히 잃게 하는 것이죠. 그의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권총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 회장이 외쳤습니다. 날 원한다면 날 쏴. 내 딸은 해치지 마. 하지만 그렇게 하면 회장님은 쉽게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강현우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살아남아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 회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게는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네. 강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버지가 자살하기 직전에 내게 보낸 편지일세. 정 회장은 천천히 작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27년 동안 보관해 왔어. 강현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겠죠?
아버지가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강대식은 회사를 잃은 후 나를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네.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네에게 비즈니스의 냉혹함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 회장은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야. 내 아들에게 원한을 심어주지 마라. 그것은 결국 그를 파멸시킬 뿐이다. 내가 실패한 것은 정태준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판단 착오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 강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강현우가 한 손으로 그것을 받으려 몸을 기울이는 순간 정 회장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현우의 팔을 잡아채며 동시에 미래에게 소리쳤습니다. 몸을 숙여. 총성이 울렸습니다. 공장 안에 메아리치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강현우와 정 회장은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천천히 콘크리트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정 회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국이 있었지만 다행히 깊지 않았습니다. 강현우는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총이 자신에게 발사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정 회장은 곧바로 미래에게 달려가 묶인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이아 이제 괜찮아. 정 회장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정다희인가요? 그래, 넌 내 딸이야. 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강현우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 회장과 미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흐느꼈습니다. 원했던 건 단지 정의였습니다. 강현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강현우의 상처를 압박하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강현우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희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정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수의 사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업 방식, 강대식의 자살, 그리고 이제 강현우의 비극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 회장은 미래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정 회장의 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대결은 끝이 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래는 아버지의 제안으로 정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호화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정 회장은 딸에게 어떤 압박도 주지 않으며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미래는 이제 자신의 본명인 정다희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직원들과 사람들은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여전히 미래 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은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 회장은 다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꾸나.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정 회장은 아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우리 딸이에요. 다희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 만나는 어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신 어머니, 모든 것을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정 회장과 다희는
저택의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현우는 어떻게 됐나요? 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정 회장은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그는 이미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단다. 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강현우가 자신을 속였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상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달래면으로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제가 살던 집도 정리해야 하고 그곳 주민들께 인사도 드려야 해요. 다이의 말에 정 회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의 비서 한태식이 급하게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이가 마을로 출발한 후 정 회장은 서재에서 한태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태식 씨?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태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현우가 자살했습니다. 정 회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자살했는데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한태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봉투 하나를 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서재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놓고 간 지갑을 가지러 왔어요. 정 회장과 한태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이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 회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강현우의 유서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 나 회사 일로 좀 놀랐을 뿐이야. 지갑은 내가 가져다 줄게. 어서 마을에 다녀오렴. 다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지갑을 받아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이가 떠난 후 정 회장은 서재의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봉투를 열고 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읽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믿기 힘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보게, 태식 씨. 유서에 적힌 내용이 다 무슨 뜻인가? 한태식은 몸을 떨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제가 그때 한태식은 서재에 숨겨진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7년 전 젊은 시절의 한태식과 뒤에 서 있는 어린 다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태식 씨 설마.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식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27년 전 제가 다이 양을 납치했습니다. 정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곁에서 보좌해온 충직한 비서가 자신의 딸을 납치한 범인이라니. 대체 왜? 정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한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회장님은 원래 동업자였습니다. 무역회사를 함께 시작했죠. 하지만 큰 계약을 앞두고 회장님은 저를 배신하고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업 초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때의 일들. 그래서 복수를 위해 내 딸을 납치했다는 말인가?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몸값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 양을 데리고 있는 동안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다이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떠났고 그 후 아이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내 곁으로 왔지? 왜 내 비서가 되었나? 정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고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후회와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며 점차 죄책감이 커져갔습니다.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은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이를 발견한 것도
우연히 진달래면을 방문했을 때 미래 씨, 아니 다희 양을 발견했습니다. 목걸이를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 죄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아버지와 딸을 제외시켜드리겠다고. 한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말의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 강현우 아버지는 저의 오래됐고도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었고 강현우도 자신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 회장이 다가가려 했지만 다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돌아왔는데 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27년 전 저를 납치한 사람이 한태식 씨라고요? 한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희 양 정말 미안합니다. 제 잘못으로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희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빼앗은 죄인입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요. 더 이상 미움과 복수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한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태식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와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도 사실이에요. 법의 심판은 받아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원한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에 정 회장과 한태식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희의 성숙한 태도는 두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태식은 마지막 편지 한 통을 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준비해둔 모든 재산의 증서입니다. 다혜 양의 이름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내 인생 27년의 대가로 당신의 27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증오뿐이었고 회장님은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결국 승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회장과 다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태식은 자수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다희의 요청으로 정 회장은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달래면에는 정 회장의 도움으로 큰 병원과 복지센터가 세워졌고 다희는 그곳에서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회장은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봐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야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정태준 회장과 그의 딸 정다희는 27년이라는 긴 이별 끝에 찾은 재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답 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매일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